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살고 올해로 33살이 된 한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했던 20대를 한 남자에게 모두 쏟아붓고도 비참하게 버려졌던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저와 그 남자의 인연은 10년 전 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과수석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고, 그 사람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독하게 공부하던 복학생 선배였죠. 제가 그 사람에게 반했던 건 그가 가진 선한 도끼 때문이었습니다. 편의점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면서도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자기처럼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던 그 모습에 저는 제 미래까지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학교 4학년 로스쿨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 건설 현장 반장이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거든요. 당장 수술비와 우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순간 저는 결단해야 했죠. 오빠는 공부만 해. 내가 어떻게든 길 만들 테니까 합격만 해. 저는 제 로스쿨 합격증 대신 시장 바닥에서 굴릴 손수레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후 병상에 누워 계셨고 저는 정말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가장이 되었으니까요. 낮에는 시장에서 엄마를 도와 채소를 팔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그 사람의 고시생활비를 7년이나 댔습니다. 제 재능을 누구보다 아까워하며 밤마다 제 거친 손을 잡고 우는 엄마에게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죠. 엄마, 오빠 합격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 나 믿고 조금만 참자.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야, 이 미련한 년아, 네 공부가 아깝지도 않아? 저놈 합격한다고 너 같은 흙수저를 고마워할 것 같아?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튼 손등을 제 얼굴에 비비며 엄마는 울부짖으셨죠. 엄마는 네가 저놈 뒷바라지 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찢어져. 제발 네 인생 좀 찾아가. 딸의 재능이 시장 바닥에서 썩어가는 걸 지켜보는 엄마에게 그 사람은 제 딸의 등골을 빼먹는 원수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그가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엄마의 모진 반대도 무릅쓰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비록 제 손은 거칠어졌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던 세상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마주한 건 7년의 헌신을 비웃는 차가운 멸시뿐이었죠. 아버지는 사고로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딸 기죽지 않게 하려 15년 된 낡은 양복을 정갈하게 다려입고 나오셨습니다. 엄마 역시 시장 바닥에 흙냄새를 지우려 손을 몇 번이나 씻고 또 씻으며 자리에 앉으셨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아버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벌레 보듯 훑어내렸습니다. 뒤축이 다 닳아버린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보더니 대놓고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사부인,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일한다더니 옷에서, 손에서 그 냄새가 아주 배어버렸나 봐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진 엄마의 손을 보고 질색을 하며 자기 명품 가방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사부인 손 좀 봐요.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손톱에 흙대 낀 거. 세상에. 우리 아들은 이제 귀한 법조인인데 이런 거친 손을 가진 집안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겠어요? 격이 맞아야지, 격이.
제 부모님을 냄새나는 시장통 사람들로 박제해버리는 그 잔인한 말들에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앉아있던 오빠였습니다. 제 엄마가 모욕을 당해 고개를 못 들고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도 제가 7년 동안 밥해 먹이고 책 사주며 합격시킨 그 남자는 그저 식어 빠진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더군요. 파혼해! 당장! 어디서 감히 이런 노가다꾼 흙수저를 우리 귀한 집안에 섞으려들어? 그 수모의 현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친 7년의 청춘이 사실은 아무런 기초도 없는 모래성 위였다는 것을요. 상견례장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날, 우리 집 거실은 정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만 가득했답니다. 엄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등짝을 때렸어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놈 믿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지만 아버지는 그저 구석에서 다친 다리를 주무르며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비겁한 남친을 위해 바친 내 7년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자존심이 짓밟힌 게 너무 억울해서 저도 방바닥을 치며 통곡할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절뚝이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건 아버지가 30년 전 건설 현장 반장 시절부터 들고 다니시던 다 해진 손때 묻은 가방이었죠. 얘야, 울음 그치고 이리 좀 앉아봐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여셨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번쩍이는 금괴도 현금 뭉치도 아니었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서류 뭉치와 빛바랜 지번도들이 쏟아져 나왔죠. 아빠, 이게 다 뭐야? 웬 종이들이 이렇게 많아? 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떼셨어요. 이게 다 70년대에 강남이 온통 뻘받치던 시절에 공사대금 대신 받았던 땅들이다. 남들은 쓸모없는 늪지라고 다 내다버릴 때 나는 이 종이들이 언젠가 네 인생의 든든한 방패가 될 거라 믿고 30년을 버틴 거야.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지금은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강남 노다지 땅들의 등기 권리증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다리가 망가지고 당장 수술비가 없어 고생하시면서도 이 땅들만큼은 네 미래라며 끝까지 내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 법이라 나는 네가 돈의 힘을 빌리지 않고 네 실력으로 바로 서길 바랐어. 그래서 네가 시장에서 고생할 때도 모질게 마음 먹고 침묵했던 거다.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네 엄마와 네가 당하는 꼴을 보니 이 애비가 너무 미련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제 이 방패를 너에게 줄 테니 네가 7년 동안 쏟은 눈물 이 종이들로 다 닦아내거라. 집원도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은 바로 제 남친과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영끌해서 계약금을 넣었다며 기세등등하게 자랑했던 바로 그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땅이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짓밟은 노가다꾼의 딸이 사실은 자신들이 입성하고 싶어 목을 매는 그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30년의 침묵이 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내어주신 그 빛바랜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동안 남친 뒷바라지 하느라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전공 서적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장 바닥에서 채소 팔며 잊고 살았던 법률 용어들이 하나둘씩 뇌리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가문의 법률 고문을 맡고 계신 나이 지긋한 사무장님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시장 상인으로 사시면서도 이 거대한 땅을 지키기 위해 20년 넘게 비밀리에 인연을 맺어온 분이었죠. 아이고, 아가씨, 대표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서류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시는군요. 사무장님은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시더니 제가 가져온 서류와 남친 집안이 계약했다는 시행사의 분양 자료를 대조해 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시행사가 짓고 있는 건물이 들어설 땅이 아버지가 시행사 대표에게 아예 판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빌려준 토지 장기 임대 형식이었던 거예요. 사무장님, 그럼 이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권과 인허가 협조권은 여전히 저희 아버지, 아니, 저에게 있는 거네요? 제 질문에 사무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죠. 토지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은커녕 분양 일정 자체를 멈출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조항 곳곳에 숨겨져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시행사와의 계약서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시행사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남친 집안처럼 무리하게 영끌해서 들어오는 계약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법적 장치가 무엇인지를요. 당신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 강남 땅이 사실은 당신들이 멸시했던 우리 아버지 발밑에 있었다는 걸 가장 화려한 순간에 깨닫게 해줄게. 단순히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복수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본의 논리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7년 만에 다시 법전을 펼친 이유였어요.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해당 부지의 지주협의회 대표 자격을 정식으로 승계받았고, 이제 그들이 있는 화려한 홍보관으로 직접 찾아갈 차례가 된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날, 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소 시장 나갈 때 입던 수수한 청바지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번듯한 주상복합 홍보관이었죠. 입구부터 번쩍이는 대리석에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했는데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홍보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멀리서도 귀를 찌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상담한 양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임용될 법조인이라니까. 이런 귀한 집안이 계약을 해주겠다는데 고작 이 정도 서비스밖에 안 돼요?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니, 이제는 생판 남보다 못한 그 여자였어요. 지방 아파트 판돈에 아들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계약금 겨우 치렀으면서 겉모습은 어디서 빌려온 건지 온통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고시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제법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은 전 남친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죠.
제가 그들 근처로 천천히 다가가자 상담원에게 갑질을 퍼붓던 그 여자가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 하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서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여긴 너 같은 애들이 구경이나 할 수 있는 급의 장소가 아니야. 그 여자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 제 어깨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설마 우리 아들 마음 돌려보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정말 징글징글하다. 시장 바닥에서 채소나 팔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 전 남친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거들더군요. 지수야, 너 정말 실망이다. 우리 이미 끝났잖아. 여기 아파트 평당가가 얼만지는 알고 온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들에 가슴이 잠시 떨렸지만 저는 오히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어요. 그들은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여기 구경하러 온 줄 아세요? 저도 여기 지분이 좀 있어서 확인하러 온 건데요. 제 차분한 대답에 그 여자는 기가 찬다는 듯 홍보관이 떠나가라 웃어젖혔어요. 지분? 무슨 지분? 예. 여기 직원들 불러서 이 거지 같은 애 당장 좀 내쫓아봐요. 계약자 품이 떨어져서 어디 여기서 상담이나 받겠어? 그 무례한 고함이 홍보관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곧 이 화려한 홍보관의 공기가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그 여자의 화를 돋우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집중되자 그 여자는 갑자기 가방을 뒤지더니 주머니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평소 미신을 지독하게 믿어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던 액막이 소금이었죠. 에이, 재수없는 년.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고 여길 기어들어와? 그 여자는 제 얼굴을 향해 소금을 한 움큼 뿌려대며 고함을 질렀어요. 순식간에 제 머리와 어깨 위로 하얀 소금가루가 흩뿌려졌고 홍보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돈도 없는 게 여기까지 분양가 숫자 구경이나 하러 왔니? 네 형편에 이 빌딩 화장실 타일 한 장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주제 파악 못하고 남의 잔치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러 온 거야 뭐야? 사람들 앞에서 소금 세례를 받으며 서 있는 저를 보며 전 남친은 말리기는커녕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지수야, 제발 추억에 굴지 말고 나가. 너 때문에 우리 엄마 혈압 오르시잖니. 그때였어요. 소동을 듣고 VIP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대여섯 명의 남자가 급하게 뛰어내려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이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 시행사의 박 대표였죠. 그 여자는 박 대표가 다가오자 자기가 대단한 계약자인 양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대표님, 여기 관리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거지 같은 스토커가 들어와서 분위기 다 망치고 있는데 보안팀은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박 대표의 시선은 그 여자가 아니라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박 대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수행원들을 밀치고 제 앞으로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꺾더군요. 아니 이사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대체 이게 무슨... 누가 감히 토지주 대표님께 이런 무례한 짓을 한 겁니까?
박 대표는 제 어깨에 묻은 소금을 자기 손등으로 조심스레 털어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 순간 홍보관 안에 있던 모든 상담원과 계약자들이 숨을 들이켰고 기세등등하던 그 여자의 입은 떡 벌어진 채 닫힐 줄을 몰랐죠. 대, 대표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님이라니요. 저런 시장 바닥에가 무슨 이사라고요. 그 여자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 대표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 여자를 쏘아보며 대답했어요. 이분은 우리 사업부지의 원소유주이신 회장님의 정권 대리인이자 지주협의회 이사님이십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 사업의 가장 귀한 파트너께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홍보관의 공기가 180도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눈가에 묻은 소금가루를 털어내며 경악에 빠진 전 남친과 그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사님? 박 대표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얘가 무슨 이사예요? 얘네 집 시장 바닥에서 채소 파는 노가다꾼 집안이라니까요. 그 여자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박 대표의 소매를 붙잡고 악을 썼어요. 하지만 박 대표는 차갑게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더니 보안 요원들을 불렀죠. 지금 누구한테 신뢰를 범하는 겁니까? 보안팀, 이분들 즉시 격리하세요. 홍보관 분위기 흐리는 소란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박 대표의 서늘한 목소리에 홍보관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는 현실 부정이라도 하듯 박 대표 소매를 붙잡고 발악을 했죠. 대표님, 속으시는 거예요. 얘네 집 진짜 가난하다니까요. 그냥 시장에서 나물이나 파는. 박 대표는 그 여자의 손을 경멸하듯 털어내며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 여자의 팔을 붙잡고 뒤로 끌어내자 홍보관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제 앞에 다가온 전 남친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죠. 지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지주 대표라니. 저는 어깨에 묻은 소금가루를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털어냈어요. 그리고 박 대표가 건네주는 생수를 받아 손등에 묻은 얼룩을 씻어내며 대답했죠. 아까 나보고 스토커라며. 저는 생수병을 닫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그 여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어쩌나?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지금 어머니는 그 스토커가 주인인 땅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꼴인데 그 찜찜한 기분으로 여기서 잠이 오겠어? 제 비아냥 섞인 한마디에 전 남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그 여자는 넋이 나간 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시선을 돌려 박 대표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단순히 현장 점검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주협의회 측에 이번 분양 계약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섞여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부적격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전 남친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는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이사님, 저희는 절차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향후 대출 승인이 불투명해서 사업 전체에 리스크를 줄 만한 계약자가 있다는 모양이에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업이 삐걱대는 꼴을 볼 수 없으니
제가 직접 계약자 서류들을 전수조사해야겠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두 사람을 차갑게 훑어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특히 아직 검증도 안 된 예비 법조인 타이틀 하나 믿고 무리하게 영끌한 케이스들. 우리 사업의 품격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걸러내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 VIP룸으로 서리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전 남친의 눈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멸시했던 제 손에 본인들의 전 재산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죠. 저는 경악에 빠진 그들을 뒤로하고 박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당당하게 VIP실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박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선 VIP 상담실은 바깥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박 대표가 직접 내어준 상석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차갑게 식은 공기를 들이마셨죠. 잠시 후 박 대표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두툼한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사님, 요청하신 대로 최근 계약자들 중 자금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대출 심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리스트입니다. 박 대표는 제 눈치를 살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더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도 계약 취소가 무더기로 나오면 타격이 큽니다만. 저는 박 대표가 건넨 첫 번째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대표님, 이 사업은 제 아버지의 30년 세월이 담긴 땅 위에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만약 무리하게 영끌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못 치러서 입주 시기에 대규모 미분양이 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사업 전체에 차압이라도 들어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토지주로서 사업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부실한 계약자에 대해 담보 협조를 거부하는 건 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단호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박 대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죠. 계약자 김현우, 공동명의 이순자. 제 뒷바라지를 받아 법조인이 되겠다는 전남친과 시장통 냄새 난다며 소금을 뿌리던 그 여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더군요. 그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훑어보는데 정말 실소가 터져 나왔답니다. 지방 아파트 처분 예정 금액에 아들의 법조인 전용 마이너스 통장 최대치, 거기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까지 엮여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무너질 탐욕으로 쌓아 올린 종이성이었어요. 대표님, 이 계약자 말이에요. 아직 연수원 발령도 안 난 예비 법조인 신분인데 이 정도 부채 비율이면 DSR 한도를 한참 초과한 거 아닌가요? 만약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연수원 성적이 나빠서 기대 수익이 낮아지면 이 수십억의 잔금은 대체 무슨 수로 막겠다는 거죠? 제 지적에 박 대표가 당황하며 해당 서류를 급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자금 구조가 굉장히 위태롭긴 합니다. 하지만 예비 법조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은행권에서 특별 승인을 기대하고 진행한 모양입니다만. 저는 펜을 들어 김현우와 그 여자의 이름 위에 커다란 빨간 줄을 그어버렸어요. 특별 승인이요? 토지 주인 제가 이 사업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해당 계약자의 부실 가능성을 금융권에 공식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해도 그 승인이 나올까요? 우리 아버지 땅을 담보로 하는 모든 대출협조, 이 계약자에 한해서는 단 1%도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지주로서 제 인감은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토지주가 대출협조를 거부하면 아무리 예비 판검사라도 강남 주상복합에 그 엄청난 잔금을 치를 방법이 없거든요. 계약금으로 밀어넣은 그들의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그때 상담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려왔어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던 그 여자와 전 남친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복도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사님,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다. 우리 전 재산이 거기 다 들어갔단 말이야. 제발 살려줘.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그 여자의 처절한 곡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아주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박 대표님, 밖이 너무 시끄럽네요. 저분들, 본인들이 계약한 그 집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로 지어지려 했다는 걸 이제야 좀 배우는 중인가 봐요. 저는 남은 서류들을 유유히 넘기며 7년 전 제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의 비겁한 침묵을 떠올렸어요. 이제 그 침묵의 대가는 전 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하는 현실의 공포로 되돌아갈 차례였죠. 아, 그리고 대표님, 이 계약자들 아까 저한테 소금 뿌리면서 업무 방해한 거 영상 다 찍혔죠? 그거 증거로 해서 계약서상 품위 유지 및 사업 이미지 훼손 조항 적용해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할지 법무팀에서 검토시켜주세요. 스토커 땅에는 발 한 발짝도 들이기 싫다는데 제가 그 소원 들어드려야죠. 저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절규를 배경음악 삼아 아버지가 물려주신 무거운 책임감이 담긴 서류에 제 사인을 남겼답니다. 박 대표의 배웅을 받으며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 대기석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 기세에 눌려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 여자가 제가 나오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지수야! 아니 이사님! 아까 안에서 박 대표님이랑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우리 계약에는 문제 없는 거죠? 네? 조금 전까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시장바닥 운운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화장이 다 번진 채 추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 옆에 서 있던 전 남친 역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지수야, 너 설마 나한테 복수하려고 우리 집 계약 방해한 건 아니지? 우리 전 재산이 여기 다 들어갔어. 너 그렇게 독한 애 아니잖아. 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본인들 돈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비겁한 모습이라니. 저는 전 남친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품 안에 있던 서류 가방을 고쳐 잡았어요. 오빠, 법 공부한 사람이 왜 이래? 토지주가 사업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절차야. 오빠네처럼 대출 비중이 위험할 정도로 높고 심지어 홍보관에서 난동 부리며 사업 이미지를 훼손한 계약자를 내가 어떻게 믿고 담보 협조를 해주겠어? 제 차가운 한마디에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협조 거부라니. 그럼 우리 대출 안 나온다는 거야?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뭔데 우리 집을 망쳐? 바닥을 치며 다시 악담을 퍼붓는 그 여자를 향해 저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췄어요. 어머니, 나쁜 건 뒷바라지 해준 사람 뒤통수 치고 그 부모까지 모욕한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에요. 스토커가 주인인 땅에 발 한 발짝도 들이기 싫다면서요?
그 소원 내가 들어드리는 거니까 위약금으로 날린 계약금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지방에 있는 낡은 집까지 담보 잡혀서 끌어온 돈인데 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으니 그들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박 대표에게 시선을 돌려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대표님, 이분들 계약 해지 절차 법대로 확실하게 진행해 주세요. 업무방해 고소장 접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박 대표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이사님. 지주협의회 뜻대로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홍보관을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통곡 소리와 제 이름을 부르는 전 남친의 비명 같은 외침을 뒤로 한 채 저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시장으로 향했답니다. 오늘 저녁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7년의 긴 뒷바라지는 이렇게 끝이 났고 저는 이제 타인의 성공이 아닌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시 법전을 펼칠 준비가 되었어요. 홍보관에서의 폭풍 같은 일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예전처럼 시장에서 엄마를 도와 채소를 팔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전에 인사를 나눴던 시행사의 박 대표님으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답니다. 이사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 김현우 씨 가족 말입니다. 박 대표님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고 저는 덤덤하게 되물었죠.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 뒤론 신경을 안 써서요. 박 대표님의 말에 따르면 전 남친과 그 여자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 있었어요. 지주협의회에서 대출협조를 거부하고 업무 방해로 고소까지 진행하자 은행권에선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의 대출 승인을 전부 취소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계약금을 날린 건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본가마저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건 전 남친의 임용 문제였어요. 홍보관에서 소금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영상이 법조계 커뮤니티와 연수원 동기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품위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더군요. 이제 그 친구 법조인 타이틀은커녕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사필규정이죠. 박 대표님의 전화를 끊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보다는 아주 차분한 정적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남자의 끝이 이토록 허망한 파멸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증명해 주는 것 같았죠. 그때 시장통 입구에서 낡은 리어카를 끌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거액의 땅을 가진 지주이면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구두를 신고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노동하는 삶을 고집하고 계셨답니다. 지수야, 공부는 잘 돼가니? 이제 아빠 걱정 말고 내 갈 길 가야지.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이건 네가 예전에 나 수술비라고 모아둔 돈이야. 아빠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봐라. 제 로스쿨 진학을 위해 아버지가 몰래 간직해 오신 그 소중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그날 저녁 7년 만에 다시 펜을 잡고 로스쿨 입시 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누구의 뒷바라지가 아닌 오로지 저 자신의 정의와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가짜 불을 쫓던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 33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자 나이 30 넘으면 늦었다고 말했지만 저에게 이 3년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30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저는 곧바로 개업하기보다 실력을 쌓기 위해 대형 로펌에서 밤낮 없이 구르며 수습과 고용 변호사 생활을 거쳤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생긴 거친 손마디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손은 수천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귀한 손이 되었죠. 마침내 실력을 인정받아 저만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준비하던 어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부정한 어깨와 빛바랜 정장 차림의 남자, 바로 36살이 된 김현우였어요. 한때 대한민국 1% 법조인이 될 거라며 기세 등등하던 그 남자는 이제 낡아서 번들거리는 정장을 입고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홍보관에서의 소란과 품위 위반 문제로 임용에서 최종 탈락했고 전 재산을 날린 뒤 지금은 작은 법률사무소의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 주문을 하려는데 제 뒤에 서 있던 그가 제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지순이? 정말 지수야?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에 그 오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삶의 무게에 짓눌려 초점이 흐릿해진 패배자의 눈동자만 남아있었거든요.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현우 씨.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제가 오빠가 아닌 씨라고 선을 긋자 그의 눈동자가 경련이라도 일으키듯 심하게 떨리더군요. 그는 제 가방에 꽂힌 변호사협회 배지와 서류들을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정말 변호사가 된 거야? 3년 동안 고용 변호사로 일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제 정말 네 사무실까지 되는 거니? 저는 비웃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33이에요. 누군가는 늦었다고 했지만 저에겐 가장 절실한 시간이었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사람 사는 법을 배우고 나니 법전 속의 글자들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제 눈치를 살피며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우리 엄마가 잠시 미쳐서 그랬던 거야. 나 지금 정말 힘들거든. 본가도 경매로 넘어가고 엄마는 화병으로 누워 계셔. 너 강남 땅 주인이라며?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36살이나 먹은 남자가 과거에 버린 여자에게 매달리며 도와달라는 말을 내뱉는 그 천박함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김현우 씨,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도와줄 이유도 그렇다고 이제 와서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당신이 멸시했던 그 시장통 냄새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변호사 한지수를 만든 거예요. 당신은 끝까지 그 화려한 껍데기만 쫓다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알맹이를 버린 거고 그게 우리 차이예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으며 다시 비굴한 표정으로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서류 들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보다 어린 변호사의 호통에 벌벌 떨며 비오는 거리로 뛰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3년 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스토커가 주인인 땅에 발 한 짝도 들이기 싫다더니 결국 남의 밑에서 고개 숙이며 평생을 보내게 됐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신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지켜주신 그 낡은 구두에서 가죽 냄새가 세상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답니다. 가짜 왕국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진짜 땅의 주인인 우리 가족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제가 법원 인근의 작은 법률사무소를 정식으로 연 날이었습니다. 축가 화환들 사이로 낡고 해진 옷차림의 한 노파가 사무실 문 앞을 서성이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길을 잃은 분인가 싶어 다가갔는데 고개를 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3년 전 홍보관에서 온갖 명품을 휘감고 제 얼굴에 소금을 뿌려대던 그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이제 화병과 가난에 찌들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저 힘없는 노인네일 뿐이었죠. 지수야, 아니 한 변호사님,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여자는 제 손을 붙잡으려다 제 번듯한 정장 소매에 닿기도 전에 손을 파르르 떨며 거두더군요. 그녀의 손마디는 이제 제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 때보다 더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 저러다 죽게 생겼어. 빚쟁이들이 매일 들이닥치고 본가 집까지 다 날리고 지금 지하 단칸방에서 소주만 마시고 산단다. 우리 현우 이름으로 작은 사무실이라도 하나 차려주면 안 되겠니? 걔가 원래 머리는 좋은 애잖아.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 그대로였답니다. 36살이나 먹은 아들을 위해 60 넘은 어머니가 과거에 버린 며느리감을 찾아와 구걸하는 그 모습이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측은하고 징그러웠어요.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아까 오다가 보니까 길가에 소금이 좀 뿌려져 있더라고요. 제 뜬금없는 말에 그 여자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님이 그날 제 얼굴에 뿌렸던 건 소금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의 미래였어요. 제 부모님을 흙냄새 난다며 짓밟으셨을 때 어머님은 당신들이 입성하고 싶어 하던 그 땅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제 차분한 일침에 그 여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망친 거구나. 내 자존심이 내 자식을 죽인 거야. 저는 사무실 서랍에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뭉치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통 상인들이 즐겨 찾는 국밥집 식권 몇 장이었죠. 어머님, 이거 들고 가서 오빠랑 따뜻한 밥이나 한 끼 사드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지키는 건 억울한 사람들의 법이지 남의 등골 빼먹으려다 제 풀에 넘어진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거든요.
보안 요원을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건넨 식권을 손에 쥐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사무실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3년 전 제 어깨에 묻었던 그 하얀 소금가루들이 비로소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평생을 후회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그들의 구질구질한 과거가 아닌 제가 지켜야 할 새로운 의뢰인들의 간절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33. 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법을 배웠답니다. 폭풍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시장에도 변함없이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서초동 법조타운의 변호사 한지수보다 시장통 상인들의 법률 주치의인 한 변호사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해졌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시장자리를 정리하시라는 제 권유에도 허허 웃으시며 여전히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시죠. 지수야, 땅은 정직하다. 내가 여기서 땀 흘린 만큼 너를 지켜줄 힘이 나왔던 것처럼 나도 마지막까지 이 흙냄새 맡으며 살고 싶구나. 아버지는 강남 한복판에 수천억 대 빌딩을 올릴 수 있는 지주이시면서도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덤을 얹어주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희 가문의 땅 위에 완공된 그 화려한 주상복합 건물을 찾았습니다. 한때 전 남친과 그 여자가 전 재산을 걸고 입성하려 했던 욕망의 결정체 같던 그 건물이 이제는 위용을 뽐내며 서 있더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외벽 어디에도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그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새겨진 지주협의회 공로비에는 아버지의 성함 석자가 아주 작고 겸손하게 새겨져 있었죠. 아빠, 저기 보세요. 이제 저 건물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은 아빠가 지켜온 이 땅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겠죠? 제 물음에 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낡지만 그 아래를 바치는 땅은 변하지 않는단다. 사람 마음도 똑같아. 거칠에는 금방 시들어도 내 맘속의 진심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저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 주변에 조성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시행사와 계약할 때 화려한 상가 대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달라고 끝까지 고집하셨던 자리였죠. 문득 3년 전 제 얼굴에 흩뿌려졌던 그 차가운 소금가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소금이 제 인생을 다 태워버릴 것만 같았는데 이제 보니 그건 제 삶의 불순물을 씻어내준 정화의 소금이었던 것 같아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인의 성공을 위해 나를 지어왔던 서글픈 뒷바라지는 이제 저 자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새로 나온 제 명함을 한 장 꺼내어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뿌리 대표 변호사 한지수. 아빠, 저 이제 진짜 법률가로 살게요. 아빠가 이 땅을 지켜내신 것처럼 저도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될게요. 아버지는 제 명함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더니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와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의 풍경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가짜 왕국을 꿈꾸던 이들은 욕망의 불꽃에 타버렸지만 진짜 주인이었던 저희 가족은 다시 이 땅에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정직하게 딛고 서 있는 그 땅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 한지수도 이제 제 자신의 계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